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물리교육과 이강영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현대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아인슈타인 이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라는 역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깊게 이해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이 물리적인 현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중력이라는 기본적인 힘조차 시간과 공간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시간과 공간의 현대적인 이해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이론을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특허청 직원으로 일하던 1905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먼저 뉴턴의 운동법칙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하죠. 이 뉴턴의 운동법칙은 우리가 물리학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잘 알고 있을 그런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흔히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추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이제 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매일 책상에 앉아서 풀고 있는 F는 ma라는 바로 그 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죠. 고전 물리학은 이 뉴턴의 운동 3법칙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뉴턴의 법칙이 정말 옳은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특히 1번 관성의 법칙과 2번 힘의 법칙입니다. 정말 옳은가 살펴보려고 봤더니 우리는 일단 무언가가 멈춰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를 해야 계속 멈춰 있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멈춰 있다, 움직인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말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멈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갈릴레오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말한 것은 멈춘 상태라는 것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와 동등한 상태이면서 그냥 속도가 0인 상태일 뿐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멈춘 상태와 움직이는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갈릴레오는 아니다, 그냥 똑같은, 적어도 물리학적으로는 동등한 상태다. 다만 속도가 0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게 되자 중요한 것은 물체의 상대적인 운동이지 물체가 정말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릴레오는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인 운동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운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 다른 아무것도 없고 단지 두 개의 물체만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는 게 낫겠네요. 자, 우주 공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단 두 개의 물체만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물체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물체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어느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물체가 멈춰 있고 다른 물체가 가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가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뒤에 물체가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답일까요? 지상에서라면은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는 모두 똑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운동뿐이라고 갈릴레오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갈릴레오가 17세기에 편했던 대화라는 책에서 이제 갈릴레오는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 움직이는 물체들에게 공통되는 움직임은 서로 관계에 대해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서로 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움직임이란 것은 서로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에 서로의 상대적인 운동만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대성이라는 것, 서로 상대적인 움직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성의 법칙에서는 더욱 중요한 그 운동 법칙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서 뉴턴의 법칙은 정말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뉴턴의 법칙이 옳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뉴턴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보통 실험은 이제 멈춘 상태에서 하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멈춘 상태에서 실험을 해보면은 뉴턴의 법칙이 옳다는 것을 아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멈춘 상태에서 잘 알고 있다고 했죠. 그 우리가 느끼는 멈춘 상태를 우리는 관성계라고 부릅니다. 이 관성계라는 개념이 뉴턴의 법칙에는 사실 전제돼 있어야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즉,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즉 뉴턴의 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계를 우리는 관성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 이제 먼저 정의돼야 되는지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곳을 우리가 관성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관성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뉴턴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관성계라는 걸 이제 알고 나면 거기서 뉴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왠지 논리가 꼬리를 무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물체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두 개의 관성계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관성계에서의 움직임, 그다음에 움직이는 관성계에서의 움직임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관성계는 갈레이 변환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관성계는 무한히 많은 셈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멈춰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 더 빨리 움직이는 경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사실상 관성계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성계에 타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관성계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편이 반대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그냥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은 관성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관성계가 그러면 정말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관성계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갈레이 변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관성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하려는 것이 그 하나 존재하는 관성계랑 비교해봐서 갈레이 변환으로 연결이 되면은 관성계라는 것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성계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성계가 정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 아닐 뿐 아니라 사실상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뉴턴은 이러한 난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실 모든 물리법칙이 성립하고 모든 것이 멈춰 있다고 할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자연에 존재한다.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관성계를 정의하면 된다라고 뉴턴은 얘기를 합니다.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절대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게 선언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뉴턴의 권위에 힘입어서 이 절대 공간이라는 개념은 그 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절대 공간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세상을 기술하고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면은 뉴턴 법칙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지구 표면은 벌써 관성계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뉴턴의 법칙이 잘 맞는 곳이 바로 관성계입니다. 자, 그럼 지구 표면이 관성계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도 지구 표면은 관성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따라서 이건 원운동을, 지구 표면에 있는 우리는 원운동을 하는 그런 계인 거지 절대로 관성계가 아닙니다. 게다가
자전을 하면서 지구는 또 태양의 둘레를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도 태양조차도 절대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하 기준에서 보면 은하 주변을 서서히 돌고 있습니다. 은하도 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구 표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면서 또 돌면서. 게다가 우리 은하도 어디론가에 지금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을 합니다. 절대로 관성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뉴턴 법칙이 잘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관성계가 아니라는 것을 쉬운 실험이 바로 이 실험입니다. 흔히 푸코의 추라고 하는 실험이죠. 푸코의 추는 여러분도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이제 실험을 이제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실험 장치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뭔가를 딱 세워놓고 가운데에 추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그 추가 이제 옆에 부딪히면서 서 있는 것들을 하나씩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을 한참 관찰하다 보면은 이 추 자체가 옆으로 서서히 회전을 하면서 점점 옆에 있는 것들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흔들림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회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구가 관성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효과들, 자전, 그 다음에 공전, 은하 안에서의 태양계 움직임, 여러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효과가 제일 큰 것은 자전입니다. 공전의 효과는 자전보다 훨씬 작고 태양계 움직임은 그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의 효과를 한번 살짝 계산을 해보면은, 자, 지구는 저렇게 남북극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들은 원운동을 하는데 사실 그 원운동은 그 사람이 서 있는 위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적도에 서 있으면은 지구의 반지름을 그 원운동의 반지름으로 하는 원운동을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처럼 북위 37도에서는 더 작은 원을 그리면서 원운동을 하겠죠. 극지방 근처에서는 더 작은 원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전에 의한 원심력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번 살짝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 반지름을 알고 있고 위도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운동을 그리는 그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운동의 주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에 한 바퀴를 우리는 회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기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자전에 의한 원심력에서 원심력에 해당되는 가속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가속도는 약 0.027m/s 제곱 정도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구를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 표면에 서 있으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 원심력의 방향을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과 지구 표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원심력 중에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은 중력과 합쳐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효과를 느끼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푸코의 추처럼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것은 우리 표면에 평행한 성분인데요. 그 성분을 따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절반이 좀 안 되는 약 0.012m/s 제곱쯤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가속도는 중력이 주는 가속도의 약 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심력의 효과를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푸코의 추처럼 푸코의 추의 중요한 것은 굉장히 긴 추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큰 스케일의 실험을 해야만 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상현상은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이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네, 그럼 관성계 사이를 연결하는 갈레이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좌표계 S는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좌표계 S'은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라는 좌표계에서 본 거리 X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건이 이제 저 S라는 위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X라는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은 S'이라는 좌표계에서 보면은 X'이라는 위치에서 일어난 걸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X'과 X 사이의 관계는 S' 좌표계가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저런 식으로 X는 X'에다가 그 움직이는 속력의 효과인 VT만큼을 더한
저런 양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갈릴레이 변환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YZ는 움직이는 방향을 X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YZ는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갈릴레이 변환을 할 때에는 암묵적으로 시간은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는 그냥 T'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릴레이 변환을 하고 나면은 속력 같은 물리량은 이제 관성계에 따라서 다른 값이 됩니다. (19세기까지는) 이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갈릴레이 변환을 이용해서 상대성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이제 전기, 자기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상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자기 이론을 집대성한, 맥스웰이 집대성한 그 방정식들은 갈릴레이 변환을 하면 달라집니다. 방정식 자체가. 그렇다면은 방정식이 달라졌으면은 마치 물리 법칙이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관성계에 따라서 물리 법칙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멈춰서서 전기 실험을 하고 달리는 기차 속에서 실험을 한다고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이상한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맥스웰의 방정식 속에는 빛의 속도 C가, 빛의 속도를 우리는 이제 흔히 C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빛의 속도가 방정식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치 빛의 속도가 뭐 특별한 이미 정해진 숫자인 것처럼 방정식 안에, 물리 법칙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봤듯이 갈릴레이 변환에 따르면은 속도는 상대 속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관성계에서 보면 빛의 속도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따라서 맥스웰 방정식이 다른 관성계에서는 정말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문제를 예전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또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아까 뉴턴이 절대 공간이라는 것을 선언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절대 공간을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에테르라는 존재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속도는 그 에테르에서의 빛의 속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상대성은 맞지 않고 맥스웰 방정식은 정말로 다른 관성계에서는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다른 관성계에서 맥스웰 방정식이, 즉 전자기에 대한 물리 법칙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 점점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빛의 속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사실 빛의 속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별로 일상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당연히 옛날에는 이 빛의 속도가 무한대냐 유한대냐 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의 속도가 무한대라고 얘기했대요. 그 시절에 엠페도클레스 같은 사람은 유한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다 사변일 뿐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빛의 속도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유한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측정하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은 아마도 갈릴레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조수를 데리고 한 조수는 저쪽에 있는 다른 산에 올라가게 하고 자기는 이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다른 산에 올라와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저쪽에서 램프 불을 이렇게 비추면은 자기가 그걸 불빛을 본 시간을 측정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적어도 빛의 속도는 적어도 유한한 것 같다. 그리고 소리보다 훨씬 빠르다 하는 것 정도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이후로는 이제 빛의 속도를 유한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로 의미 있는 빛의 속도를 측정한 사람은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르메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르메르는 목성의 위성 2호를 관측하면서 그 목성의 위성 2호가 목성 뒤에 숨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빛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제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의 궤도는 목성보다 훨씬 안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 지구가 태양과 목성과 같은 쪽에 있을 때 이 2호가 목성 뒤로 해서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을 하고, 멀리 있을 때, 지구가 목성과 반대편에 있어서 멀리 있을 때 역시 같은 걸 측정해 가지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러면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스케일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빛이 전달되려면은 무려 약 8분 20초 정도가 걸립니다. 목성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시간의 차이를 정말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르메르는 이런 실험을 통해, 이런 관측을 통해 가지고 빛의 속도를 약 초속 21만 킬로미터라고 측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약 30만 킬로미터인 것에 비하면은 적어도 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피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조는 이제 여기서 램프 불빛을 17km 떨어진 곳에서 반사되도록 해가지고 다녀온 빛을 측정했는데, 물론 17km 다녀온 빛이라고 하더라도 그 측정을 보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피조는 이런 짧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톱니바퀴의 톱니 사이로 빛이 지나가게 해서 그 톱니바퀴의 회전하는 시간과 그 시간 간격을 이용해 가지고 17km 떨어진 곳에 갔다 온 빛을 측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와 꽤 비슷한 약 초속 31만 킬로미터 정도의 값을 얻었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한 것도 놀랍지만,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것도 19세기의 일인데요. 그 옛날에 어떤 광원을 썼길래 17km 떨어진 곳에 가서 반사된 빛을 측정할 수 있었는지 사실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빛의 속도가 적어도 유한하다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빛의 속도가 유한한 건 좋은데, 그리고 매우 빨라서 우리가 보통의 관성계 차이에서 그걸 느낄 수 없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러나 물리학 법칙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정말로 관성계가 달라질 때 빛의 속력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즉 상대성이 옳은가 맥스웰 방정식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